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물건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무슨 습관을 들이기를 좋은 물건이 나오려고 하면은 실제로 좋은 물건은 결과잖아요, 그죠? 좋은 물건이 나오려면은 실제로 그 앞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좋은 물건이 나오기 위한 그 좋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1단계, 구체적인 2단계, 구체적인 3단계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과정들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좋은 제품이 나오거나 또는 뭐 좋은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도 보면은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골목 상권인가요? 하면서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중에 족발집을 잠깐 백종원 그 요리 백종원 대표가 잠깐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족발 만드는 사장님께서는 자기 족발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뭘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백종원 대표가 얘기하는 게 몇 군데를 들려봤어요 하는데 들려본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안 들려봤어요? 그러니까 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계속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더더욱 계속 마음만 조급하고 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죠? 족발이 되게 잘 팔리는 집에서는 도대체 족발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무슨 향이 나고 또 어느 정도로 구워지고 어느 정도로 삶아지고 내놓는 메뉴는 반찬은 또 사이드 반찬은 뭐고 또 메뉴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계속해서 사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찾아보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구나 팩tor 하나. 또 어떤 집은 이렇게 성공하는구나. 또 어떤 집은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모으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습작을 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글씨를 아직도 지금도 되게 못 쓰고 고등학교 때 되게 못 써가지고 꿈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서예반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필이어가지고 제 글씨를 거의 저밖에 못 알아봐요. 그래서 서예반을 들어가면 이제 나도 열심히 서예를 하나씩 배워서 잘해야지 해서 서예반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서예반을 들어가면 서예를 가면은 이제 그냥 일반 해서라 그러죠. 해서는 크게 이제 여러분 한글 고등학교 교과서 뒤에 보면은 벌써 뭐 뒤에 쓰고 나서 가로치고 나오는 그 정자체 있잖아요. 그 한문이 구양순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개체가 있는데 안진경체와 구양순체가 있는데 안진경체는 약간 오므라드는 그런 여성형이고 안진경체는 약간 남성적인 그런 것인데 어쨌든 교과서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로쳐놓고 나오는 한문은 구양순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웠던 체가 구양순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예반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서예 가르치는 선생님이 모아가지고 한 4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죠. 다 모여서 이제 공부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이렇게 했죠. 저는 글씨를 잘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그 서예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갔는데 거의 2주 내에 뭐만 가르치냐면은 이게 여러분 칸 그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긋고 밑으로 긋고 그거 뭐만 하는 거죠? 붓을 가지고 이렇게 써는 이렇게 이거 쓰고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거의 한 달 내내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자 가르치는 거죠. 그 아래로 내리게 끊는 거 가르치고. 그래서 성질 급한 저는 이거 하는 대신에 대충 글씨를 대충 뺏기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따라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가을에 그때는 문학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무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는 서예반이니까 서예 작품 전시회를 했어요. 작품 전시회를 했는데 제가 써놓고도 내 글씨가 제일 못 썼다. 왜 그러느냐? 나머지 친구들은 글씨를 굉장히 잘 쓴 친구가 저같이 못 쓴 친구가 중간에 일찌감치 때리친 친구가 있는데 이 부류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끝까지 프로세스를 하라고 하는 친구들은 잘 썼어요. 근데 이거 한일자 써라 그러는데 이미 글씨 쓰고 있는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죠?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개발해버려요. 제가 논어에 이렇게 몇 가지 글씨를 대충 써서 했는데,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썼던 그 문구가, 심부재언이면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이런 게 있는데, 마음에 없으면은, 심부재언이면,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은,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한문을 쓰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불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같은 글씨를 한 번도 쓰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글씨는 굉장히 간단한데, 쓰기는 되게 힘들었는데, 특히 글씨가 되게 복잡할수록 더 편하고, 간단할수록 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개발자발에서 서해반을 전시회를 끝냈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 거는, 나도 차근차근 좀 따라갔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거였어요. 제가 아는 동창회가 한번 전시회를 보러 왔는데 되게 창피했어요. 저거 내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해서, 그때 문학제가 정말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이거 빨리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못하잖아, 제 마음대로.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논문을 만드는 것도 우선은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여러 논제들이, 토픽들이 많아요. 논제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가 이게 아니에요. 이런 진리가 아니라, 그게 과연 그럴까? 월급을 많이 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월급을 많이 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할까? 일을 훨씬 더 몰입할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잘 살면 자살을 안 할까? 잘 살면 자살 안 해요? 요즘에 자살이 우리나라 세계 1위 국가인데, 자살 비율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살 원인들을 보면은 한 60%가 경제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한 20, 30% 갈등이고, 그 다음에 기타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면 경제적인 요인이 유발이 되어가지고 자살을 이끄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나라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데는,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거든요. 자살률은 되게 못 사는 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높아요. 그럼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원인, 만약에 자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경제적인 원인이 되긴 되는데 상대적인 관계가 같이 가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내에서 다 같이 못 사니까 뭐 하는 거죠? 다 같이 못 사니까 못 산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유럽에 이런 북유럽 같은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되게 잘 사는데 내가 잘 살아서 이 정도 먹으면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다 같이 잘 사니까. 그래서 아마 상대적 개념을 좀 끼우면은 상대적 개념을 끼워서 아마 다시 표준 편성하면은 좀 바뀔까 이럴지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자살이든 기업의 성과든 직원들의 몰입도든 아니면 기업의 성과든 마켓 쉐어로 굉장히 늘리면 성과가 높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한때는 그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이 뭐야 하면은 가능하면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높여야 성과가 높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 나머지 기업을 다 죽이는 게 낫다. 근데 최근에는 또 다른 것도 많아요.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이상 높여버리면은 정부에서 독과점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규제를 하는 그런 법도 생겼어요. 미국에서 옛날에 AT&T라든지 몇 개 통신기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통신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합병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합병에 대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얘네들이 합병을 해가지고 통신기업 10개에서 2, 3개로 줄어들면 뭐냐면 자기들이 과점이익에다 독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시장을 점유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을 올려버리지 않을까. 실제로는 이제 정부에서는 독점 관련된 강제적인 규정도 나오고 이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된 게 뭐예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배달 앱이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그 배달 앱과 요기요라든지 몇 개의 업체가 독일의 회사들 한 회사 팔려버렸어요.
만약 이 회사가 독일 회사가 다 같이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얼마 전에도 시도하다가 말았습니다.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지금은 이익이 만약에 뭐 마진율이 이거밖에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진을 확 올려버리면은 그 회사의 이익은 높아지는데 소비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최근에는 비슷한 현상들이 사실은 이제 그 숙박업체 웹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요즘에 같으면은 네이버 같은 포털 같은 경우도 엄청난 폐해가 있어요. 원래 부동산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 나오는 거죠? 중개업자들이 하게 되는 지금 어떻게 되는 네이버 같은 데서 거의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를 올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낸다든지 또는 자기네들의 마케팅을 관련되는 그 여러 가지 블로그 관련되는 네이버에서 올리는 자료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돈을 받아요.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니네 회사를 상위를 올려주는 대신에 마케팅 비용을 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자기들은 안 한다 그러면서 중간에 업체들을 막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니네 업체를 최상위권으로 올려줄 테니까 올려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제품을 만약에 냉장고를 찾는다 아니면 어떤 공기청정기를 찾는다 제일 위에 나오면은 거기에 선택할 요인이 많겠죠. 의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럼 거기다 뭘 하는 거죠? 가격을 매기는 거죠. 광고할 때 매기기도 소비자한테 안 받더라도 누구한테 받는 거죠? 업체한테 받는다든지 또는 뭐예요? 광고를 하는 업체한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엄청난 폐해를 누리는 자기들은 이익을 누리겠지만 고객들한테는 엄청난 폐해로 결국에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하고 관심 있게 보는 업체들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세요. 자, 마케팅의 판도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마케팅에는 포피라고 그래가지고 포피가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프라이스, 플레이서, 프로모션 또 뭐가 있죠? 자, 포피,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또 하나가 뭐였죠? 네. 어쨌든 이런 포피 정도 간단한 이것만 가지고 그게 높이니 낮추니 막 이랬던 그런 전략에서 지금은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종합적인 전략들이 많이 나오죠. 연계된 전략들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프로덕트, 제품 자체가, 제품을 빠졌네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면은 제품이 잘 팔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모션 전략을 막 짜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많이 이렇게 살 거다 해가지고 마케팅 관련되는 최근에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클릭 숫자 따라서 또는 방문 숫자에 따라서 돈을 받기도 하고 그 폐해도 되게 많아요. 클릭은 했는데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케팅 하나만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푸싱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제품을 막 밀어내는 전략을 쓰기도 하고 어떤 애 유인요인이라 그래가지고 또 유인책을 쓰기도 해요. 하나 더 주기로 한다든지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1+1을 준다든지 5번 방문하면 한 번을 준다든지 야놀자 같은 경우는 어떤 호텔이나 이런 쪽을 5번 이용하면 한 번을 공짜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포인트를 계속 쌓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마케팅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지금 이렇게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가게들이 많으면은 이익이 많이 날 거다 그래가지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큰 매장이 크면 올 것이다 이랬다가 그걸로서 또 만족을 못하고 매장들을 이마트 에브리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수천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익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배달 서비스가 있잖아요. 쿠팡 같은데. 그러니까 물을 잔뜩 쓰고 라면을 잔뜩 써 야채를 잔뜩 써가지고 이게 낑낑대고 가는 거에서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문 앞에 배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은 인터넷 결제를 거의 안 해요. 모바일 결제도 거의 안 하고. 어저께는 집에 앉아서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 세트도 주문을 해보기도 하고, 세트를 해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되게 옛날에는 제가 그거 할 때는 왜 안 했냐면은 한 몇 년 전에 할 때는 너무 막 복잡한 거예요. 뭐 신용카드를 어떻게 액티브엑스를 깔고 막 그래서 에이샹 이러면서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해도 되고 나무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는데도 되게 쉬운 거예요. 아니 나무 카드는 원래 결제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 명의 핸드폰에 쿠팡에 제가 어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카드를 가지고 뭘 주문을 했어요. 주문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카드. 제가 도와주는 회사 카드, 그 회사 카드를 가지고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건 내 카드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카드 쓰고, 비밀번호 쓰고 하니까, 하니까, 전혀 뭐 문제가 없이 주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옛날하고는 되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문하는 거, 처음에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소액 결제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해보니까 카드 결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작은 것들은 핸드폰 같은 거 소액 결제할 수도 있고 좀 큰 거는 뭐 엄마 카드 가지고도 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결국은 뭐냐 쿠팡 같은 업체들이라든지 그거 하는 비슷한 업체도 많잖아요. 뭐 썩이라든지 몇 개가 있던데 가게 숫자를 늘리면 이익이 늘어날 거다 했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가게 매장의 규모를 크게 하면 이익이 늘어날 거다. 과연 그게 맞는가? 여러 가지 새로운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된 논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회사를 가지고 조사를 해도 되고 사람들의 구매하는 그 인식 같은 거. 옛날에 사실은 제가 그 은행 관련돼서 논문을 쓸 때는 사람들의 그 은행에 관한 저축은행을 왜 그 저축은행 이용할 거냐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 부분에 관련된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를 뭘로 봤냐면은 그 저축은행에 관한 신뢰였어요. 내가 그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그 저축은행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거였는데 제가 보니까는 어제 이제 그 쿠팡이라든지 이런 그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아마 쿠팡에서 배달되는 그 가격이라든지 배달되는 뭐 결제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 쿠팡이라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소비자들을 가지고 대상을 해보면은 특정한 제품을 선호한 요인들도 보면은 요즘에는 내가 그것을 접하게 된 이유가 뭐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게 된 게 친구의 추천이나 구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들어가 봤더니 그게 가장 위에 올라와서 쓰게 됐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앱이나 기타에서 봐서 앱 마케팅 같은 거를 내가 살짝 봤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누가 사용을 해서 유명인사가 사용했기 때문에 나도 사용하고 싶었는지 그 구매하게 된 동기만 하더라도 구매할까 말까 해서 구매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은 최근에는 다른 여러 푸시나 그 유인 요소와 또 푸시 요소와 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막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과 또 은연중에 유인하는 그런 요인들이 상호작용해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제품을 접하게 된 원인과 또는 그 제품에 대해서 친숙하게 된 돈인가 살까 하게 된 동기가 사용되는 그 과정까지가 특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그 과정이 많이 나와요. 그 전에는 뭐가 될까? 이런 제품이 있구나. 우선은 인지를 하게 되죠. 인지한 다음에 뭐가 되죠? 인지한 다음에 어텐션을 하게 돼요. 그냥 알게 되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게 돼서 그 다음에 사볼까 하다가 나서 사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제품의 마케팅 논문도 마찬가지고 구매 결정도 마찬가지고 창업이라는 그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과정 부분을 많이 살펴보시면은 내가 창업에 관해서 나는 질색이야. 젊은 사람들에 관해서 물어보 너는 창업하고 싶어? 나는 절대 안 할 거예요. 하는 것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엄마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너는 절대 창업하지 마라. 왜요? 했을 때 니네 삼촌이 그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니네 아빠가 보증서까지 아직도 고생하고 있단다. 뭐 그런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난 보니까 창업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나 특정한 어떤 민족들이나 특정한 국가의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연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사실 국가적으로도 보면 글로벌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글로벌 교류는 당연한 걸로 보고 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대부분은 글로벌을 초핵심으로 맞췄어요. 지금 뭐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을 받아주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왔다 갔다 자유로운 교류 왕복이 자유무역, 자유주의, 자유왕래, 이게 다시 뭐가 되는 거죠? 대부분이 제한을 받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당장 제한을 받잖아요. 얼마 전부터는 지하철을 타지 마라 그랬잖아요. 뭐가 없으면 마스크 쓰지 않으면 타지 마라. 한참 분밀의 시간에. 이게 뭐예요? 새로운 규제가 들어와서 마스크가 없으면 아예 지하철을 못 타요. 앞으로는 안전 요인도 굉장히 클 거예요. 이런 특정한 건강검진 요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들어오지 마라. 제가 미국 유학 갔던 시절에는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을 첨부해야 비자 인터뷰가 가능했어요. 앞으로 뭐가 있을 거예요? 네가 코로나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걸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건을 확정된 서티피케이션을 가져와야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 이런 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자유왕래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그 마케팅뿐만 아니라 각종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을 거예요. 한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베트남의 축구 감독부터 박항서 감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베트남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베트남 사람들도 한류라 그래가지고 드라마부터 시작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딱 생기자마자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봉쇄 조치를 한국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고 선언한 나라가 뭐냐 베트남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모르고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 가자마자 거의 2주 동안 창고 같은 데 갖다 놓고 있다가 자기들은 호텔이라고 그랬는데 여행 간 사람들 입장에서 거의 창고로 느꼈던 거죠. 거의 감금을 당하다시피 하고 왔어요. 베트남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하노이, 하롱베이 막 이래서 골프 치러 가고 그 여행 어디 가냐 하면 우리도 사실 수학여행을 베트남으로 막 계획하고 이랬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딱 생긴 난 이유는 뭐예요? 베트남은 웬만하면 가면 안 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뭘로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은 싫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코로나라는 한 자체가 뭘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사태 발생하기 전과 후가 베트남이 한국 사람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고 한국 사람이 베트남을 생각하는 이미지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베트남은 어떠냐 했을 때 베트남 물건을 구매할 거냐 베트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180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9.11 전후에 미국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고요. 아랍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영학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만드는 회사와 관련된 얘기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과 결국에는 의사결정과 결국에는 실행과 관련된 과정들이 많거든요. 조직과 그 다음에 마케팅과 인사와 재무와 전략과 이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에 관련해서 거꾸로 시계를 돌려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과정을 살펴보는 게 역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제품이 이 날에 나왔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이 나오기 전에는 얼마 정도 어떻게 되고 그 전에 얼마 되고 최소한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간 어떻게 하고 며칠간 어떻게 하고 역산을 하게 되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제품을 마찬가지고 결혼식장에 웨딩 만약에 드레스를 맞출 때도 마찬가지 결혼식장이 언제니까 언제는 뭐하고 언제 하고 스케줄이 나오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철저하게 특정한 토픽에 관심이 있으면 그 토픽과 관련돼서 브레인스토밍 해야 돼요.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건,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된 건, 이런 성과를 내게 된 거는 그 전에 뭐가 있었을 것 같다. 이거는 또 뭐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프로세싱 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시계를 조립해서 만드는 과정도 있었지만 분해해서 거꾸로 늘어놓는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시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돌리는 거고, 이거는 뒤로 움직이는 거고, 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얘는 거꾸로 움직이는구나. 얘가 높아질수록 얘가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경영 특수 논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토픽들을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샘플링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고 토론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들도 특정한 토픽에 관해서 물론 뭐 1, 2학기 되는 분들은 아직은 논문 토픽을 딱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는 거기에 관심 있다. 라는 토픽을 우선 잡고 잡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논문 찾는 방법이라든지 또 관련 연구를 어떻게 진행시키면 되는지에 관해서도 좀 제가 같이 여러분들을 도와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관심 있는 그 토픽들이나 또 여러 관심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한 2, 3주간 또 이번 학기 동안 연구하고 관심 가지다가 그 이후에 여러 과정들과 수업들과 또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디벨롭 하면 되니까 저걸 어떻게 내가 찾아내나 하고 덜커덕 그걸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첫 스텝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원까지 그런 수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세미나도 많고 또 토론도 많고 또 유능한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상의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으로 10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